그 사람이 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처럼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야. 58살 청소부, 그리고 재벌 회장의 별장. 침대 위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의 셔츠 단추를 풀었는데 묵직하고 단단한 가슴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놀라웠습니다. 전 사모님이 감당 못했다는 소문이 진짜였구나 싶었고 참지 못하고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도 되는 건가? 이 이야기는 2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날도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불을 켜고 나서 세면대 앞에 섰는데 거울 속 얼굴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죠. 찬물로 세수를 하다가 선반이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7년 전 위암 판정을 받고 6달 만에 떠난 사람 다녀올게요. 하고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 인사를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코끝이 시렸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섰는데 7년째 매일 보는 얼굴이면서도 누구 하나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으면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오늘따라 그 얼굴이 유난히 작아 보여서 고개를 돌렸더니 맞은편 좌석에 젊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어깨에 기대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괜히 목이 메면서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강남 오피스 빌딩에 도착하면 지하 도구실부터 들릅니다. 걸레 양동이 세제를 꺼내 카트에 싣는 동안 손마디가 쑤시는데 겨울만 되면 관절이 이러니 장갑을 두겹는 게 습관이 됐어요.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대고 시작하면 출근하는 직원들 구두 소리가 머리 위로 지나갔고 누구도 바닥을 닦는 사람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죠. 점심때가 되자 건물 뒤편 비상 계단에 주저앉아 삼각김밥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쿵하고 누가 앉는 소리가 났어요. 은선아, 오늘도 그거 먹어. 속이 나만 하겠어? 미순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이니 사람은 같은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는 유일한 친구이자 제가 마음을 여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손에 들린 컵라면을 흔들며 시웃는데 그 웃음이 늘 저를 조금은 살게 만들었죠. 미순 언니가 라면을 후루룩 먹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나도 이걸레질 말고 떡볶이집이나 하나 차리고 싶다. 입버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미순 언니가 라면 국물을 호흡 불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재혁이한테 전화 좀 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입안이 마르는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매번 막히더라고요. 전화하면 바빠서 나중에 한대요. 언니 며느리 눈치도 보는 것 같고 미순 언니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톡 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등을 뉘다 불이 켜지는 순간 아무도 없는 원룸이 한꺼번에 보이는데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TV를 틀어놓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뚜껑 으려 이틀 전 만든 멸치볶음이 바짝 말라 있었죠. 저녁을 대충 때우고 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 석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재혁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밥 한번.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또 하고 끊긴 뒤에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불 속에 누우면 왼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크게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숨소리 하나는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숨소리조차 없으니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새벽 2,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기곤 했죠.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재혁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는데 울어야 하는 건지 버텨야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죠.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빌라 전세금과 카드비뿐이었고
그날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 사전에서 지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또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고 같은 버스에 오르고 같은 빌딩 로비에 무릎을 대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검은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걸레를 짜면서 고개를 들었더니 로비 한쪽 소파에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은빛 머리칼 꽂한 자세. 주변이 소란스러운데도 그 사람만 유독 조용했어요. 저분은 누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줄은요. 그날따라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 커피를 쏟은 자리가 있어서 추가 청소를 하느라 1시간이 더 걸렸고 도구실에 걸레를 갖다 놓고 나오니 빌딩 로비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 한 분만 출입구 쪽에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텅 빈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팔을 뻗어 버튼을 누르려 애쓰고 있었는데 각도가 맞지 않는지 손가락이 자꾸 허공을 짚었어요. 오늘 아침 로비에서 봤던 그 어르신이구나. 발목에 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양복 위에 걸친 코트가 반쯤 흘러내려 있었죠. 주변에 비서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망설인 건 한 3초쯤이었을까요? 걸음을 옮기면서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인상이 또렷하게 밝혔는데 은빛 머리칼 아래로 눈매가 깊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도 허리가 굽고 어깨가 넓어서 휠체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가버려서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간 뒤 몇 층이냐고 여쭤보니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셨어요. 주차장까지 모셔다리는 동안 그분은 인대를 좀 다쳤는데 비서들한테 먼저 가라고 했더니 이 모양이라며 쑥스러운 듯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검은 대형 승용차 앞에서 기사가 달려나왔고 그분은 차에 타기 전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은선이요. 이 빌딩에서 청소 일래요. 박지훈입니다. 은선 씨 정말 고마웠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 텅 빈 주차장에 혼자 서 있는데 코트에서 남아있던 향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죠. 진한 향수가 아니라 비누 같은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그분이 로비에 계셨어요. 이번에는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고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걸레를 들고 지나가자 먼저 손을 들어 인사하셨죠.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로비에 앉아 계셨습니다. 비서들이 있을 텐데 왜 매번 혼자 계시지? 그때는 그분이 일부러 비서를 먼저 보내고 로비에 남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흘째 되는 날, 그분이 목발을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선 씨, 고마운 마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손을 내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자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옥상에서 캔커피 하나씩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은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이 높았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캔커피를 홀짝이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죠.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습니다. 캔커피를 내리다가 손이 멈췄어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분이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놀라셨죠. 요즘이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모간 쪽이 뻐근해지면서 제 입에서도 말이 나왔어요. 저도요. 7년 됐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고 나니 둘 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옥상 난간을 스쳤고 저 멀리 빌딩 숲 사이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통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분이 캔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선 씨, 내일도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대답이 왜 그렇게 빨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서 미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그 휠체어 어르신 있잖아. 인대 다치신 분.
오늘 옥상에서 커피 마셨어. 미순 언니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어머, 은선아. 그 양반 혹시 이 빌딩 회장님 아니야? 나 어제 경비 김 과장한테 들었는데 회장님이 발목 다쳐서 휠체어 타고 다닌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모 회장님이 빌딩 주인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VIP 전용 출입구를 쓰시는 분이라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인대 부상 때문에 일반 로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거였어요. 나는 회장님한테 어르신이라고 불렀잖아. 휠체어를 밀어드렸잖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 위까지 뒤집었죠. 다음날 출근해서 일부러 청소 순서를 바꿨습니다. 로비를 가장 먼저 끝내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그분과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후에 도구실에서 양동이를 비우고 나오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발이 멈춰 버렸어요. 혹시 오늘도 올라와서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고개를 세게 저으며 걸음을 돌렸지만 옥상 문유리 너머로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바람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넓은 어깨가 햇볕 속에서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회장님인데 왜 저렇게 혼자 앉아 계시는 거야?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피했더니 셋째 날 아침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데 목발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자 지훈 씨가 서 있었죠. 은선 씨, 요즘 왜 안 올라오세요? 걸레를 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휠체어까지 밀어드리고 그러자 지은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은 채 천천히 웃으며 한마디 하셨죠. 나는 은선 씨랑 캔커피 마시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회장이건 먹건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걸레를 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목발 너로 보이는 그 사람의 눈이 간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목소리가 귀가에 남아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가슴 한쪽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데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 나이에 가슴이 뛰다니 미쳤나 봐. 내일 출근하면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어서 이불을 꼭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상 캔커피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5시 반쯤 되면 지훈 씨가 벤치에 먼저 앉아 계셨고 제가 걸레를 도구실에 넣고 올라가면 자판기 앞에 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 꺼냈는데 사흘쯤 지나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캔커피를 건네며 제 손을 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선이 거친 손마디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얼른 손을 주머니에 넣었고 그날 밤 집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발랐다가 내가 이걸 왜 바르지 싶어서 도로 내려놓았죠. 목발이 사라진 건 열흘째쯤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2발로 걸어서 옥상에 올라오셨는데 걸음이 느리긴 해도 자세가 꿋꿋했어요. 매일 새벽 수영을 하신다더니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날 벤치에 앉자마자 지훈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은선 씨, 발목도 다 나왔으니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시겠죠?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지훈 씨. 회장님이 저한테 식사를 왜요? 지은 씨가 웃지 않고 가만히 저를 보셨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집에 돌아와 미순 언니에게 전화했더니 수학이 넘어 터졌습니다. 야, 재벌 회장이 밥 사겠다는데 거절하면 바보야. 제가 근데 입을 옷이 없어 하니까 미순 언니가 내일 퇴근하고 내 옷장 뒤져. 정 없으면 내 거 빌려줄게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결국 옷장 앞에서 30분을 서성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꺼내 입고 거울을 봤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도 그냥 청소 아줌마였어요. 립스틱을 꺼냈다가 도로 넣었다가 3번을 반복하고 나서 결국 연한 것으로 한번 그었는데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서 손바닥으로 입술을 문질렀다가 결국 그대로 나갔습니다. 강남 한정식집은 문 닫았어요.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돌길이 깔려 있었고 한복 입은 직원이 허리를 굽히며 안내했죠. 메뉴판에 가격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없는 식당은 처음이라 손이 떨려서 메뉴판을 내려놓았는데 지은 씨가 그걸 눈치채셨는지 직원에게 정식 두리요 하고 편하게 주문하셨어요.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훈 씨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는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벽돌 나르고 시멘트 개고 그러다 현장 소장이 되고 작은 공사를 따내면서 사무실을 하나 얻었지요. 이 사람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구나. 가슴 한쪽에서 묵직한 것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저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반에 지훈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녁에 혼자 큰 식탁에 앉으면 숨이 막혀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녀왔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목 안쪽이 조여왔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빈 원룸 현관에서 아무도 없는 쪽을 향해 다녀왔어요. 하고 중얼거리던 제 모습이 겹쳐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식당을 나서니 가을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지훈 씨가 택시 불러드릴까요?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좀 걷고 싶어요. 나란히 걷는 골목길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었죠.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는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지훈 씨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돌아선 얼굴에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그 빛 아래 저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선 씨,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면 안 됩니까? 심장이 쿵하고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대답을 못하고 서 있는데 골목 끝에 낡은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내려가려고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구두굽이 돌틈에 걸렸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짧은 소리가 나왔는데 그 찰나에 넓은 손 하나가 제 허리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등이 지훈 씨의 가슴에 닿았어요. 단단했습니다. 30살 아들의 가슴보다 단단한 67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두께가 등 전체에 전해졌고 허리를 감싼 팔에서 나는 힘은 젊은 사람 못지 않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등 뒤로 지훈 씨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는데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돌아보니 지훈 씨의 얼굴이 바로 코앞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 눈 위에 고여 있었고 저는 그 눈을 올려다보며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3초, 5초 허리를 감싼 손에 온기가 옷을 뚫고 들어와 피부까지 번졌어요. 지은 씨가 먼저 천천히 손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듬거리며 한 발 물러섰지만 귀 끝까지 달아오르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허리에 남은 손자국이 벌겋게 데인 것처럼 뜨거웠고 등에 닿았던 가슴의 단단함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지훈 씨가 택시를 불러주셨고 차에 타기 전에 오늘 즐거웠습니다. 은선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올랐는데 지은 씨도 함께 타셨습니다. 집까지 바에다 드릴게요. 괜찮다고 손을 내었지만 지은 씨가 이미 기사에게 출발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뒤로 지나갔고 좁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신경은 온통 옆에 쏠려 있었어요. 지훈 씨의 손이 좌석 위에 놓여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손마디가 보였다가 사라졌죠. 넓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아까 제 허리를 잡아당겼던 바로 그 손. 왜 자꾸 손만 보는 거야? 고개를 돌리려는데 택시가 과속방지턱을 넘었어요. 몸이 살짝 기울면서 제 손등이 지훈 씨의 손등 위에 올라갔습니다. 화들짝 놀라 거두려 했는데 지훈 씨가 먼저 제 손을 가만히 감쌌어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온기가 번져 들어왔는데 이 나이에 이런 체온이 이렇게 낯설고 뜨거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손을 빼야 했지만 빼지 못했습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도 아무 말 없이 잡혀 있었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지나갔는데 가로등 불빛이 연결된 손 위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 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깜빡거렸습니다. 지훈 씨의 엄지가 제 손등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작은 움직임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 목 안쪽이 조여오면서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 앞에 택시가 멈췄을 때 지훈 씨가 천천히 손을 풀었습니다.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서 무심코 손가락을 움켜쥐었는데 지훈 씨가 그걸 보시고 살짝 웃으셨어요. 은선 씨, 내일 또 만나요? 네. 차에서 내리고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는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먹을 꽉 쥐었죠. 집에 도착해서 미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오늘 넘어질 뻔했는데 그분이 잡아줬어. 근데 가슴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심장이 아니다. 끊을게. 미순 언니가 뭐뭐 가야 끊지 마 어떤 가슴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죠.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잡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등에 닿았던 그 단단한 감촉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남편이 떠난 뒤 7년 동안 꺼져 있던 어떤 것이 깜빡이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런데 무서우면서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슴 한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밤 지훈 씨의 손이 닿았던 허리가 그리고 택시에서 잡았던 손바닥이 새벽까지 계속 뜨거웠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지훈 씨와 3번 더 만났습니다. 옥상 벤치에서 캔커피를 마시다가 지훈 씨가 오늘해질 때까지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셔서 둘이 나란히 앉아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드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계단에서 잡아주셨던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는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가 먼저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미순 언니가 눈치를 챈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비상 계단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미순 언니가 옆에 쿵하고 앉으며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야, 요즘 너 얼굴에 뭐 발랐어? 화색이 돌아. 무슨 소리야? 언니 안 발랐어. 미순 언니가 목소리를 확 낮추며 고개를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나 경비실 김 과장한테 또 들었다. 회장님이 매일 새벽 5시에 수영장 가신대. 주말에는 북한산 타시고라면 국물을 호흡 불면서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미순 언니가 더 바짝 다가왔어요. 67세라면서 김 과장 말로는 50대 차력이래. 수영장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왕복한다더라. 그 말에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등에 닿았던 가슴의 단단함이 떠올랐습니다. 라면을 먹는 척하면서 귓바퀴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미순 언니가 한술 더 떴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나서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전 사모님이 생전에 친한 친구한테 그러셨대. 회장님이 너무 왕성하셔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밤마다 힘들다고 젓가락을 놓치는 바람에 계단에 쨍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남의 사생활을. 미순 언니가 씩 웃으며 제 무릎을 톡 쳤어요. 야, 내가 저번에 가슴이 어쩌고 했으면서 내가 언제 목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한층 위에서 청소하던 다른 분이 고개를 내밀었고 저는 얼른 입을 다무며라면 국물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청소를 하면서도 미순 언니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양동이에 물을 받으며 고개를 세게 흔들어 봤지만 계단에서 등에 닿았던 그 두께가 허리를 감쌌던 팔의 힘이 자꾸만 살 위로 되살아나는 걸 어쩔 수가 없었죠. 전 사모님이 감당이 안 됐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걸레를 짜면서 제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58세 청소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토요일에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선 씨 바다 보러 갈래요? 서해 쪽에 좋은 곳이 있어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이건 데이트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발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죠. 미순 언니에게 전화하니 수화기 넘어 숨이 나왔어요. 은선아, 너 바보야? 재벌 회장이 바다 가자는데 거절해? 당장 간다고 해. 제가 근데 언니, 이건 좀 하려는데. 미순 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좀 뭐가 좀이야? 인생에 이런 일이 몇 번 와. 결국 일요일 아침 지훈 씨의 검은 세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나무향이 났고 제가 긴장해서 안전벨트를 2번이나 잘못 채우니까
지은 씨가 웃으며 직접 채워주셨어요. 그 손이 가까이 왔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지은 씨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유행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 아세요? 하고 물으니 지훈 씨가 우리 세대 노래 아닙니까? 하며 가볍게 따라 부르셨고 저도 모르게 입이 따라 움직이더니 둘이서 한 소절을 같이 불렀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죠. 서해 바닷가에 도착하니 석양이 바다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보는데 짠바람이 볼을 스치면서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지은 씨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선 씨 바다 앞에 서니까 더 확실해지네요.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지훈이가 돼요. 골목길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보다 가슴에 더 깊이 밝혔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를 한 잔씩 따랐어요. 불판 위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뿌연 수증기 사이로 지훈 씨의 얼굴이 보였죠. 취기가 올라오면서 평소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빚을 남기고 갔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남은 건 카드 빚이랑 전세금뿐이었고 재혁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새벽마다 일하러 다녔는데 그 애가 결혼하더니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지훈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한마디도 끊지 않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그냥 제 눈을 보며 들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선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어요.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숟가락으로 조개를 뒤적이며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상의 위로 떨어지자 뚝하고 작은 소리가 났죠. 포장마차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으니 파도 소리가 멀어지며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있고 싶네요. 어두운 주차장의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화들 놀랐지만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크고 따뜻하고 마디마디에 힘이 실려 있는 손이었죠. 미순 언니가 했던 말이 귀가를 스치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전 사모님이 감당이 안 됐다던 지훈 씨가 제 손을 가만히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기 손가락을 끼우며 이 손이 고생 많았네요. 하고 속삭했는데 모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살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지훈 씨의 다른 손이 제 볼에 닿았어요. 눈물을 닦아주는 손가락이 볼을 스치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지훈 씨를 봤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그 사람의 눈이 있었어요. 은선 씨, 나 지금 참기 힘든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은 씨가 시선을 거두며 한 발짝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제 손이 먼저 움직여서 지은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지은 씨가 천천히 몸을 기울여 제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떨리는 조심스러운 이마 위에 온기, 눈을 감으니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 손끝까지 절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이마에서 코끝으로 코끝에서 볼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지훈 씨의 가슴 위에 올라갔습니다. 탄탄했어요. 셔츠 위로도 또렷하게 느껴지는 두께의 손바닥이 멈췄습니다. 67세 맞나 싶었어요. 미순 언니가 50대 체력이래라고 했던 말이 손끝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 심장이 귀 뒤까지 올리는 게 느껴졌죠. 지훈 씨의 입술이 마침내 제 입술에 닿았어요. 7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가벼웠는데 제가 피하지 않자 조금씩 깊어졌어요. 파도 소리가 차 유리 너머로 아득하게 들렸고 둘의 숨소리만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키스가 길어지면서 지훈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등 뒤로 단단한 가슴이 가까이 왔어요. 묵직한 심장 박동이 제 등에 전해져 올 때 뒤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느껴지자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지훈 씨가 그걸 알아챈 듯 천천히 몸을 떼며 이마를 제 이마에 대셨어요. 미안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얼굴이 터질 듯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차 안에 정적이 흘렀고 둘 다 호흡을 가다듬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훈 씨가 낮게 웃으며 대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1시간 내내 우리 손은 놓이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놓으려고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지훈 씨가 살짝 힘을 주며 잡고 계셨고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남아있는 온기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 앞에서 내리고 나서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남은 온기, 입술에 남은 온기 등에 닿았던 두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잘 자요. 짧은 두 문장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재벌 회장이고 나는 청소부잖아. 하지만 입술 위에 남은 온기는 새벽이 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시간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한주영이 회장의 차량 운행 기록과 일정 변경 내역을 펼쳐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바다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청소를 마치고 도구실에서 양동이를 비우는데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에 머리를 단단하게 올려 묶은 사람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김은선 씨 맞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자 그 여자가 문을 닫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 한주영이라고 자기 소개를 했는데 회장님을 오래 모셔온 분이라는 건 경비실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실례지만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양동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주영 씨가 서류 봉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사별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순수한 분이세요.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선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분이라는 말 앞에 숨은 뜻이 뭔지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치가 떨렸지만 입을 열면 목소리가 깨질 것 같아서 고개만 한번 숙이고 양동이를 들고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옥상에 올라가니 지훈 씨가 캔커피 2개를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벤치에 앉았지만 커피를 열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가 무슨 일 있어요? 응 하고 물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만 하고 캔을 만지작거렸죠. 한주영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선을 지켜주세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청소부가 재벌 회장하고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바다에 드라이브를 가는 게 차 안에서 손을 잡는 게 정상인 거냐고. 캔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먼저 일어서며 저 먼저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지훈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토요일 재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에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재혁이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이 하얀색이 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떤 남자 만나?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재혁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들의 동창 친구가 강남 한정식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지훈 씨와 제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죠. 여기 1인당 20만 원짜리 식당이야. 엄마 월급으로 갈 때가 아니잖아. 혹시 그 남자가 돈 많은 사람이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재혁이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숟가락을 쥐듯 탁자 모서리를 잡았는데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서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재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등을 돌렸고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비의자에 재혁이가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놓여 있었는데 그 잔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카페를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걸었어요. 재혁이의 말이 빗방울처럼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야? 걸으면서 코끝이 시큼거렸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턱을 타고 흘렀죠. 집에 돌아와 젖은 채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훈 씨 이름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가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입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그만요. 수학이 넘어 침묵이 흘렀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요. 지훈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소부가 재벌 회장하고 뭐가 되겠어요? 은선 씨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자 젖은 바닥에 제 그림자만 남았어요. 여흘이 지났습니다. 출근해서 바닥을 닦고 도구실에 걸레를 넣고 옥상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벤치에 캔커피가 놓여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언니가 야, 왜 이래? 밥도 안 먹잖아라며 걱정했지만 고개만 저었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여야 했는데 원룸이 얇으니까 옆집에 들릴까봐 베이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나란히 섰던 일이 차 안에서 잡았던 손이 이마에 닿았던 입술이 자꾸 떠올랐다가 아들이 했던 말에 산산조각 났죠. 열흘이 조금 더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빌라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비가 또 내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빌라 대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어서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운전기사도 비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였어요. 지은 씨, 여기 어떻게? 지은 씨가 비에 젖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이 붉었어요. 나는 사별하고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빗소리 사이로 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대문을 잡았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가 한 걸음에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비에 젖은 양복에서 찬 물기가 전해졌지만 그 안쪽은 뜨거웠고 넓은 가슴에 얼굴이 묻히자 심장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바보, 비를 맞으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져 나왔어요. 지은 씨가 제 등을 감싸며 속삭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비를 맞든 말든 상관없었어. 골목에 서서 비를 맞으며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옷부터 갈아입어야죠. 좁은 원룸에 둘이 서니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수건을 건네며 좀 닦으세요라고 했는데 지은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 동안 젖은 셔츠가 몸에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 사이로 드러나는 윤곽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매일 수영하고 등산하신다더니 67세가 아니라 50대 초반 같은 탄탄함이었죠. 셔츠를 갈아입으셔야 하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은 씨가 좀 마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라며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릴 때마다 제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어요. 셔츠가 벗겨지면서 드러난 상체를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순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전 사모님이 감당이 안 된다고 했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줄도 몰랐어요. 지훈 씨가 멈추며 저를 보셨고 저는 얼굴이 터질 듯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으나 지훈 씨가 천천히 다가와 수건을 들었어요. 제 머리에서 빗물을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큰 손이 머리를 감싸며 한 올 한 올 조심스럽게 닦아내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머리를 닦아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지지은 씨의 손이 머리에서 볼로볼에서 턱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은선 씨,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돌아갈 수 없는데. 하지만 지훈 씨의 눈에서 재앙 안과 같은 것이 보였어요. 7년짜리 빈자리, 3년짜리 빈 식탁, 혼자 삼키던 저녁 내 입술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처음 같은 키스였어요. 키스가 길어지면서 제 손이 지훈 씨의 맨 가슴 위에 올라갔는데 묵직하고 단단한 심장 박동이 손바닥 전체로 전해져 왔습니다. 뒤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느껴지자 몸이 굳었어요. 지훈 씨, 이거? 지훈 씨가 부끄러운 듯 한 반론하려 했습니다. 제 손이 먼저 그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담요를 꺼내 둘이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숨을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고 지훈 씨의 체온이 이불을 통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7년 만에 채워진 왼쪽 자리. 지은 씨의 잠든 얼굴 위로 창문 사이 희미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다만 가슴 속에서 꽁꽁 얼어있던 어떤 것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죠. 그 밤 저는 7년 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으로 빛이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원룸 바닥에 어젯밤 젖었던 양복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마르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계란 4알과 밥 한 공기가 남아 있어서 후라이를 붙였는데 기름이 튀는 소리에 지훈 씨가 일어나셨어요. 내가 할게요. 맨셔츠 차림으로 좁은 부엌에 서신 모습이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재벌 회장이 원룸 가스레인지 앞에서 계란을 뒤집고 있다니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회장님이 계란 후라이를요. 지은 씨가 뒤돌아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매일 했어요. 현장에서 밥해 먹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밥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계란 후라이와 찬밥을 먹었어요. 고급 한정식집이 아니니 좁은 방에서 먹는 밥인데 지훈 씨가 한 숟갈 한 숟갈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훈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제 눈을 보셨어요. 은선 씨 양평에 작은 별장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가 볼래요? 단풍이 예쁠 거예요. 숟가락을 준 손이 멈췄습니다. 별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둘이서 별장에 가면 그게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 볼게요.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건 숨길 수 없었죠. 그날 출근해서 미순 언니에게 말했더니 비상계단이 떠나갈 듯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양평 별장가 당장가?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제가 근데 둘이서 별장에 가면 그게라고 하자. 미순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면 어때? 너도 여자잖아. 게다가 그 양반 소문이 그렇잖아. 건강하다는 소문. 저는 언니하고 소리쳤지만 미순 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속옷은 새로 사이버 재발. 원룸에서 함께한 그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훈 씨와 전화 통화를 2번 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귀 뒤가 뜨거워지는 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오전 지훈 씨의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별장은 상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통유리 너머자락이 펼쳐져 있었고 붉은 단풍이 정원 가득 깔려 있었죠. 여기가 별장이에요. 지은 씨가 현관문을 열며 호텔보다 편해요. 편하게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벽난로가 있었고 나무 태우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하지만 눈앞의 풍경이 아름다울수록 가슴 한쪽이 작아졌습니다. 나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오후의 별장, 뒤쪽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지훈 씨가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나란히 걸어주셨어요. 산책로 중간에 지은 씨가 멈춰서더니 제 양손을 잡았습니다. 은선 씨, 나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심장이 귀 뒤까지 올렸어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요. 내 곁에 있어줘요. 함께 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훈 씨,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청소부예요. 그런 저한테 지은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을 끊으셨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학벌도 재산도 아니야. 저녁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저도 지은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저녁에 지은 씨가 직접 고기를 굽고 제가 반찬을 차렸습니다. 와인 한 잔씩 부딪히며 벽난로 앞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지훈 씨의 옆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지훈 씨가 속삭했습니다. 은선 씨 샤워하고 편하게 쉬어요. 별장 욕실은 원룸 화장실의 3배는 됐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거울을 보는데 심장이 모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밤 어떻게 되는 거야?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지훈 씨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면 셔츠 차림이었고 통일이 넘어 달빛이 방 안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지훈 씨가 일어나 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원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 올 한 올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머리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 위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신처럼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야. 지훈 씨의 속삭임에 고개를 돌려보니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원룸에서의 그 밤보다 깊고 더 간절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의 셔츠 단추를 풀었는데 벗겨질 때마다 드러나는 상체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67세가 아니라 50대 초반 같은 탄탄함이 달빛 아래에서 그대로 보였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눕히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크기에 놀랐어요. 전 사모님이 감당 못했다는 소문이 진짜였구나 싶었고 참지 못하고 숨을 내뱉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물이 많았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깊고 긴 밤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느껴진 적은 없었는데 이런 게 속궁합이 잘 맞다는 건가? 끝나고 나서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트가 흥건했어요. 지훈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는데 이 눈물이 왜 나오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은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아침 햇살이 통리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제가 먼저 일어나 지훈 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씻으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지훈 씨가 눈을 뜨며 제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 가요? 이불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안으며 매일 아침 이렇게 눈 뜨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고 아침 햇살에 비치는 탄탄한 어깨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묻었어요. 이 나이에 아침마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훈 씨가 웃으며 아침은 또 달라요라고 했습니다. 함께 씻고 다시 침대로 돌아온 뒤 이불 속에서 또 한 사랑을 나눴어요. 어젯밤이 간절함이었다면 아침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듯이 하루에 2번이라니.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이불을 끌어안고 웃음이 나왔어요. 나 미친 거 아니지? 지훈 씨가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며 우리 둘 다 미친 거예요 라고 했고 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함께 아침을 만들어 먹으며 제가 물었어요. 매일 이러면 제 몸이 버틸까요? 지훈 씨가 내가 건강 관리시켜줄게요 라며 계란 후라이를 제 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아침 저는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오후에 별장 주변을 다시 산책하는데 지훈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전화를 받으신 지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목소리가 낮아지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다시는 이런 보고하지 마. 전화를 끊은 뒤 지훈 씨가 표정을 바로잡고 웃으셨지만 잠깐 스쳤던 그 어두운 기색을 저는 놓치지 못했어요. 무슨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지은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었지만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발밑으로 떨어졌고 저는 그 붉은 잎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빛이 우리 손 위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졌어요. 그 빛처럼 이 시간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재혁이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재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내줄 수 있어? 답이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내려놓기를 12번쯤 반복한 뒤에야 짧은 답장이 왔어요. 토요일 낮에요. 토요일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는데 열기가 손바닥으로 번져도 가슴속은 차가웠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재혁이가 들어왔고 맞은편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재혁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외로워. 네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엄마는 기뻐. 근데 엄마는 평생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걸레 들고 나가야 돼.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놓지 않았어요.
재혁이가 입을 다문 채 종이컵만 돌리고 있었죠. 그분은 돈으로 나를 산 게 아니야. 비 맞으면서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사람이야.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 재혁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어. 나처럼. 한참 동안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의 말소리만 흘렀어요. 재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또 다칠까봐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봤잖아요. 또 그런 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분노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그랬다는 걸 그제 알았습니다. 그 마음은 고마워. 근데 엄마가 판단할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재혁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화해라고 부르기엔 아직 남은 것이 있었지만 적어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주 지훈 씨가 제게 말했어요. 재혁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고 싶어요. 저는 손을 내으며 안 돼요. 제 여기가 무리할 수도 있어요라고 했지만 지훈 씨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니까요. 아들 마음은 압니다. 조용한 한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았다고 나중에 재혁이한테 들었어요. 지훈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재혁 씨, 저는 당신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혁이가 물었다고 해요. 진심이십니까? 지훈 씨가 내 전 재산을 걸어도 좋습니다라고 답했고, 재혁이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핸드폰을 잡은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제어 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갈라지고 있었고 저도 입을 가린 채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 씨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서실장 한주영 씨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지은 씨가 저한테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인데 한주영 씨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훈 씨가 앞으로 은선 씨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셨고 한주영 씨가 잠시 멈췄다가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주영 씨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주영 씨가 양평별장에 서류 전화하러 왔을 때 당신이 내 약통 정리하면서 복용 시간표 만들고 있는 걸 봤대요. 그때 알았다더군요.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구나. 약통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몰래 한 일이었는데 누가 보고 있었다니. 빌딩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도구실에서 걸레를 정리하며 미순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일 그만두려고. 미순 언니가 양동이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눈이 금세 빨개지더니 한 대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드디어 잘됐다. 이 바보야.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죠. 야, 나는 어떡하냐. 점심에 누구랑 라면 먹어? 그 말에 울컥해서 미순 언니를 안았습니다. 비상 계단 냄새가 났어요. 땀과 세제와 컵라면이 섞인 7년 동안 맡아온 냄새.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어. 미순 언니가 제 등을 탁탁 두드리며 울리지 마. 나도 눈물 나잖나라고 했지만 이미 제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둘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지훈 씨와 캔커피를 마시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미순 언니와 마지막 캔커피를 땄어요. 미순 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간 떡볶이집이나 하나 할게. 너 놀러와. 꼭 할 거지. 약속이다. 캔커피가 차가워질 때까지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지훈 씨의 서울 자택에 처음 들어섰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신발을 벗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지훈 씨가 돌아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 두 글자가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원룸 현관에서 아무도 없는 방을 향해 다녀왔어요. 하고 중얼거렸던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처음 만났던 빌딩 옥상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 지은 씨가 여기서 은선 씨를 처음 만났지요.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라고 말했고 저는 캔커피를 들어올리며 저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 야경이 보이는 넓은 침실에 둘이 섰어요. 지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속삭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이제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돌아서서 제가 먼저 지은 씨를 안았어요. 지은 씨 감사해요. 제 인생에 와줘서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별장에서의 밤과 달리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사랑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간절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안아주는 이 사람이 이제 매일 옆에 있다는 것. 평생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할 거예요. 지은 씨가 속삭이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일이요.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한 한 매일.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나란히 누워 있는데 유리창에 비친 불빛이 천장 위로 물결치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별장의 달빛이 간절했다면 이 밤의 불빛은 약속 같았습니다. 지훈 씨, 저 행복해요. 지훈 씨가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쥐었고 그 힘이 손바닥을 지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늦은 나이에 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에 적응하는데 의외로 오래 걸렸어요. 원룸에서 혼자 알람 소리에 눈을 뜨던 7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인데 어느 날 아침엔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지은 씨의 콜레를 듣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 씨가 머그 2개를 들고 침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가득 번졌고 한강 쪽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이불 위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니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는데 원룸에서 혼자 마시던 편의점 캔커피와는 전혀 다른 온도더라고요. 좋은 아침이에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한강변 산책은 매일의 일과가 됐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운동화를 신으면 지훈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나란히 걸으며 강바람을 맞는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훈 씨가 걸으면서 불쑥 오늘도 예쁘네요 라고 하시면 저는 손등으로 그 사람 팔을 치며 거짓말도 잘하시네 라고 받아쳤어요. 민망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고 이런 사소한 주고받음이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걸 58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미순 언니의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빌딩 근처 골목에 작은 가게를 낸 지 한 달쯤 됐는데 간판에 미순이네 떡볶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비상계단에서 나도 언젠간 떡볶이집이나 하나 하려고 했던 말이 진짜가 된 거였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 미순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왔어? 지은 씨가 제 뒤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미순 언니가 얼른 자리를 빼며 아이고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좁은 테이블에 셋이 앉아 떡볶이를 먹었는데 미순 언니가 지훈 씨에게 국물을 덮어주면서 넌지시 말했죠. 은선이 안 울게 해줘야 해요. 이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훈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순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은선아, 너 덕에 내 인생도 바뀌었다. 떡볶이 국물이 손등 위로 튀었는데 닦지 않고 그냥 미순 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재여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찾아가도 돼요? 수진이랑 같이요. 수진이는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한 번도 같이 온 적 없는 며느리가 함께 오겠다는 말에 핸드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절 아침 제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기름 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넓은 부엌을 가득 채웠는데 예전 원룸 부엌에서 혼자라면 끓이던 명절과는 다른 세상 같았죠.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앞치마를 두은 채 뛰어나갔습니다. 재혁이가 서 있었어요. 옆에 며느리 수진이가 과의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재혁이가 뒤에 있는 지훈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긴장이 흐르는 찰나 재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재여이가 지훈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훈 씨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앞치마로 눈을 가렸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꽉 다물었는데 어깨가 자꾸 흔들렸어요. 식탁에 사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재여이가 지훈 씨에게 반찬을 건네고 수진이가 어머니 전이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어요. 이런 명절을 7년 동안 꿈꿨는데 꿈은 이렇게 갑자기 현실이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씨의 사업 모임에 따라가면 저분이 청소부 출신이래라는 속삭임이 가끔 들렸어요. 귀가 밝은 편이라 놓치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당신은 내 사람이야 라고 작게 말해주시면 그 쓰림이 온기로 바뀌었어요. 비서실장 한주영 씨가 어느 날 전화를 해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수치 양호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도구실에서 선을 지켜주세요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회장님의 건강을 보고해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주영 씨하고 답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게 시간과 진심 앞에서는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죠. 어느 저녁 둘이서 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처음 캔커피를 마시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판기는 그대로였고 벤치 페인트가 조금 더 벗겨져 있었죠. 캔커피 2개를 따서 하나를 지훈 씨에게 건네니 그때와 똑같은 풍경인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지훈 씨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은선 씨, 이렇게 늦게 만나서 미안해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아프고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의 빚, 혼자 키운 아이, 새벽마다 닦던 대리석 바닥, 빈 원룸에서 울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벤치에서 느끼는 따뜻함의 무게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서의 바다에서 잡았던 것처럼 손가락 사이사이로 끼워 넣으며 옥상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라빛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더라고요. 돈도 신분도 남들의 시선도 다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처럼 혼자 새벽에 눈을 뜨시는 분이 계신다면, 빈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로 정막을 메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마음에 문을 잠가두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열어 보세요. 노을빛 같은 사랑이 아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빌딩 옥상에서 내려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질녘 강물이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나란히 걷는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지은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었고 저는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녀왔어요. 이제 그 말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 노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 김은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